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낮춰 이윤을 높이는 꼼수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4년간 LG맨으로 일했던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LG그룹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연말 인사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삼성이 다문화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생과 동행을 강조해온 이재용 회장의 첫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매출이 3배 넘게 늘어난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낮춰 이윤을 높이는 이 꼼수 인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눈속임도 문제지만 결국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낳은 부작용이란 지적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지로 막자 기업들은 꼼수를 생각해내고 다시 정부가 이를 규제하면 기업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유호성 기자입니다. 한 팩에 375g과 405g, 중량이 서로 다른 냉동만두가 같은 가격에 팔립니다. 만두 제조사가 중량을 줄였지만 과거에 미처 소화하지 못한 제품이 섞여 팔리고 있는 겁니다. 12개에서 10개로 개수를 줄인 빵과 100g에서 90g으로 줄인 참치캔도 매대를 차지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빌미로 중량을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 감자칩의 신제품은 중량이 16% 줄었지만 기존 제품과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놔둔 채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았다는 느낌 들고 그래서 알았으면 안 샀을 수도 있어요. 가격 변동은 늘어나면서 양도 똑같이 줄어드니까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용량을 줄였다면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고지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비판은 억울하다는 게 식품업계의 입장입니다. 특히 고물가로 원가 부담은 느는데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으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방식의 우회로를 찾은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부가 식품업계를 소집해 물가 안정을 주문한 횟수가 20차례가 넘었고 이제는 품목별로 지정된 담당자들이 기업 본사를 직접 찾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건 유동적인 건데 딱 한순간에 그 포인트를 잡아서 끌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사실 가격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다만 식품업계는 정부가 제품 용량을 줄일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물가 안정이 시급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용량을 줄인 꼼수 인상 제품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거듭되는 정부의 개입에 이 부작용만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가격 꼼수 인상을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물가의 슈링크플레이션에 이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스킨플레이션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부처간담회를 열고 편법 인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참가격 내 73개 품목 또 209개 가공식품의 중량 축소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참가격의 조사 방식을 개선해서 기존의 가격 변동 위주에서 중량 변동 정보까지 확대하여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적되던 편법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오지 않아
이번에도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튀어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가동시킨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체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아이스크림, 우유, 커피 등 민간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물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식 물가 안정 책임제에 등장했던 빵서기관, 라면 사무관의 재림으로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지만 2, 3년 뒤엔 그동안 올리지 못한 만큼 가격을 한 번에 올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통화정책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좀 더 긴축적으로 올렸어야 된다. 3.5% 동결하면서 이것이 물가 인상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실질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대응과 함께 이러한 형태의 다른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어 역시 함께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가 전선에서 난무하는 편법과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책에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 재정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삼성이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CSR 사업을 시작합니다. 향후 정부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매출이 3배나 늘어난 엄청난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인공지능 특수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 AI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매출이 가장 큰 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3배, 7배 급증했다며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145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0%가량 성장한 것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광범위한 산업군에서 생성형 AI로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성장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낙관적인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치는 20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 전망치 역시 7.05달러로 3분기 대비 75%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연초 이후 240% 넘게 올랐지만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담당하는 전문가 53명 중 51명이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 반면 매도 의견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Okay, so what we're expecting from this report, we're going to be really looking at the U.S. restriction on selling to China. That's going to be the biggest risk. 3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25%가 중국 시장에서 나온 만큼 4분기 매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측은 4분기 중국 매출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다른 지역 매출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투자자를 달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7% 넘게 내리는 등 중국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세계 최강 구축함으로 평가받는 이 정조대왕함이 만들어진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군사 보안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숨겨져 있던 공간이 이번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장 깊숙한 곳에
군함을 만드는 특수선 사업부가 있습니다. 8,200톤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이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선박이 정조대왕함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데다 움직임이 조용해 생존성도 높였습니다. 이지스함을 자체 설계해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뿐입니다. 배에 탑재하는 모든 장비가 쉽고 빠르게 연동되려면 설계부터 최적화해야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전투체계 통합팀을 운영 중이고 해군, 방사청,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국가급 전략 무기체계인 이지스 구축함을 완벽하게 건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일감 부족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내수 시장만 바라보기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KDDX 기밀 유출 관련 감점으로 국방 수주는 당분간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함 교체 수요는 충분합니다. 2030년 매출을 지난해 3배인 2조 원으로 늘려 군함만으로 독자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군함 사업 영업이익률이 1.8%에 불과한 만큼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수출로 국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수출 노하우와 함정 건조 기술로 함정 수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방기술 경쟁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수출을 하려면 구매국의 물건을 사오거나 기술 이전과 같은 절충 교역이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25거래일 남긴 우리 증시,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장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에 주춤하던 코스피는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 덕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건데요. 200일 이평선은 지수나 가격의 장기 추세를 읽어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현재 가격이 이 선보다 높으면 지지선이 되고 낮으면 저항선이 되죠. 지난 9월 말 이래 이를 밑돌던 코스피가 마침내 돌파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 신호입니다. 여러 원인 중 하나는 대장주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오늘 하루만 1,6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외국인 전체 순매수 규모를 넘습니다. 삼성전자만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외국인들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6거래일 연속 사들였는데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코스피가 연고점을 기록했던 만큼 추가 상승 기대가 커집니다. 재계 16위 LS그룹이 시장 관심을 모은 하루였습니다. 지주사 LS가 3%, LS 일렉트릭은 6% 넘게 올랐는데요. 자사주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이 호재로 작용한 상황입니다. 어제 장이 끝난 뒤 LS는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회사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더불어 구동희 LS 일렉트릭 대표가 LS M&M CEO로 선임되기도 했죠.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앞서 LS M&M은 1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소재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S그룹은 1962년 한국 케이블공업으로 출발, 금성사를 거친 전선 제조 기업입니다. 주요 원재료인 구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넓혀왔는데요. 구 부사장은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의 장남이죠. 범 LG 일가의 장자 승계 원칙상 차기 회장에 오를 가능성이 큰 데다 LS M&M이 IPO도 추진 중인 만큼 그룹 내 위상이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는 CJ E&M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4% 넘게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원동력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은 최근 한 달 CJ E&M 주식을 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45%가 넘습니다. 오늘 거래에서도 540억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코스닥 전체를 1,000억 원 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이미 투입된 사업비만 7천억 원에 넘는 K-팝 전용 공연장 CJ 라이브시티는 반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추정 경제 효과 3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완공 기한을 늦춰달라는 CJ 요청에 경기도가 허락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이달 중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서 공사 재개와 완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업 정상화에 관심이 모입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었다는 게 더 영광스럽고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한 약속을 지키는 성장하는 기업으로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700여 개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3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코스닥 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지만 이 강남권으로 꼽히는 이 송파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비교적 입지가 떨어지는 문정동인데도 역대급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인지 이 청약 가점이 높은 통장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최근 1순위 경쟁률 153대 1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입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청약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서도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건데요. 이유가 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입주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올해 첫 강남 3구의 새 아파트입니다. 1순위 청약에 2만 5천 명가량이 몰렸고 전용 5구제곱미터의 경우 청약 가점 최고점이 79점에 달했습니다. 높은 인기의 비결은 단연 가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 대비 저렴한 시세로 분양가가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변 단지와 비교해보면 3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끝났지만 조합원 매물의 경우 가장 많이 거래되는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붙은 웃돈이 5억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 4구 제곱미터 피가 4억 정도에서 형성돼 있고요. 5구짜리는 대략 5억 정도고 7사짜리는 6억, 8사짜리는 7억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던 강남 분양인데도 80점대 청약 통장은 사라졌습니다. 한풀 꺾인 청약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가진 통장이 서랍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세 상승이 컸던 시점에는 고가점 통장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최근에는 시세가 불안하고 분양가가 더 오른 상황에서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면 고가점자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20점대 청약 당첨자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최근 한 달 사이 청약 통장을 깬 사람만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아토피 피부염. 가려워서 긁고 또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춥고 건조한 겨울철엔 피부의 수분이 빠져나가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심각할 경우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아는 물론 최근 성인 환자도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만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인 사노피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가운데 최근 덴마크 제약사 레오파마가 보험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역시 치료제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며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앞선 곳은 줄기세포 전문기업 강스템 바이오텍. 임상시험 단계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의 최종 결과를 내년 4월에 도출한 뒤 하반기 품목 허가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해외 기업들과 기술 수출도 진행해 글로벌 진출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환자가 임상을 아마 끝나는 시점은 내년 2월 정도 좀 될 것 같고요. 2월이 끝나면은 그 데이터들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탑라인 발표하는 거는 4월 한 말 정도, 빠르면 한 10월 정도 저희가 품목 허가 신청은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FDA가 미국의 허가와 마케팅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하고 있고요.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아토피 등 자가면역 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치료제 2개의 미국 임상에 돌입했고, LG화학은 중국에서 아토피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K이노엔의 경우 치료제 개발과 함께 기능성 화장품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치료제는 현재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2020년 출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피부과 병원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며 오는 2026년 28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아토피 치료제 시장. 글로벌 빅파마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반격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각종 기금들의 외부 자금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 수익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보증을 통해 기업 자금 조달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정부 출연료와 금융사들의 부담금, 그리고 보증을 서주고 받는 보증료입니다. 지난해 이들 기금이 외부에서 받은 출연료와 부담금은 3조 9천여억 원으로 2018년보다 72%나 증가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9,500억 원에서 2조 1천억 원으로 무려 200%가 늘었고, 기술보증은 6,100억 원대에서 8천억 원으로 32%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7,200여억 원에서 1조 원으로 39%가 늘었습니다. 외부 지원금은 이렇게 늘었지만 정작 보증사업으로 스스로 벌어들인 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사업 수입은 2018년 1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1조 5천억 원으로 25%가, 기술보증기금은 같은 기간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사업 수입이 오히려 8%가량 줄었습니다. 기금의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보증사업의 안전성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업계에선 보증 수요가 아니라 정부가 주는 출연료 규모나 금융사들의 부담금에 맞춰 전체 보증 총량을 설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은행들 입장에선 대출을 많이 일으킬수록 기금 부담액이 늘어나는 고충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고충은 고스란히 은행 대출을 받는 기업이나 차주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출연료 전부를 대출 차주 기업에게 가상금리 속에 녹여서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안정적인 보증사업과 기금 부담금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정부 출연금과 금융사 부담금을 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